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로스쿨 2학년 재학 중인 김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번 프로포즈 했는데 안 하신다 그러셨죠? 네. 이유가 뭐였어요? 전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네.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응해 주셨네요. 네. 근 몇 년간은 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된 도리로서. 후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의를 다하려고. 예, 눈치채셨겠지만, 예, 저의 하나밖에 없는 딸, 김세원 양입니다. 네. 한국에 오셨어요. 네. 예, 무슨 일로 오셨죠? 겨울방학이어가지고 네. 한국에서 좀 쉬고 또 인턴도 하면서 예, 한국 로펌도 체험하러 왔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계획은 뭐, 또 저희 집안일로, 좀 이렇게 좀 필요했고, 여기 놀려고 왔는데, 아직은 그 팔자가, 예, 놀 팔자는 아닌가 봐요. 너무 슬프죠. 네. 4주 동안 한국에서 인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귀한 경험 아니에요? 미국 겨울방학이 워낙 짧기 때문에 알차게 쓸 수 있어서 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원 양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죠. 왜냐하면 저희가 극히 공개를 많이 안 했고, 그리고 또 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네.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이제 그래도 이제 뭐로 알려져 있냐면, 예전에 저랑 같이 KBS에서 한번 방송 출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수능 만점으로 유명합니다. 민망하죠? 너무 예전이라. 그래도 학교 어디 다녔는지, 왜냐 오늘 주제가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생생 체험인데, 네. 일단 한국 교육부터 네. 해서 한번 초등부터 한번 쭉 한번 연역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도성초로 입학을 해서 중간에 캐나다에 다녀왔고, 네. 대치초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네. 대청중학교 나오고 용인외고, 아직도 용인외고라고 하죠. 외대부고. 외대부고라고 를 졸업을 하고 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재학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무관으로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로스쿨에 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그쵸. 완전 한국 토박이죠. 그래서 다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뭐 학군지, 대치동, 강남에서 태어나서, 근데 또 다른 그 학생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결이 다른 거는 유치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쵸. 예,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엄마가 유치원에 가면 배우는 게 없다고 엄마 놀자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친구가 없다, 네. 유치원에 좀 보내달라 네. 해가지고 유치원을 늦게 갔죠. 그렇죠. 그때 유치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영유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엄마랑 집에서 책도 많이 읽고 영어 공부도 많이 했죠? 네, 책 많이 읽고 영어도 한국어랑 거의 동시에 배웠던 것 같아요. 5세 10월에 저희 그때 7층 아파트 살 텐데, 이렇게 이제 그 단풍 나무, 은행나무를 내려오면서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말수가 좀 없었어요. 나 너무 심심하니까 유치원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다니고 싶어? 했더니 애 입장에서 참 난감했을 것 같아. 엄마가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해주니. 그 우리 개나리 아파트 안에 제일 유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얘를 데려갔어요. 그냥 가자 이러고 갔어요. 티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당연히 6세 반으로 가야 되는데 7세 반이 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죠? 그때 제가 이미 홈스쿨링을 통해서 유치원에서 배우는 걸 다 알아가지고 너무 나댔던 거죠. 너무 독식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월반을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이렇게 난감해 하셨을 것 같아요. 들어온 지 2-3 달밖에 안 된 애를 6세 반 못 보내고 7세 반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성초를 들어갔죠. 도성초는 그때 4개 학급이에요. 미니 학급. 도성초 좋았죠? 좋았죠. 재미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4세에 낳은 아이라고. 그때 저는 그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짝 붐이 조기 입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7세 때 학교를 넣은 거예요.
7세 때. 예. 그때 어땠어요? 조기 입학의 폐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때는 뭐 음. 유치원을 월반해가지고 음. 학교를 들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네. 7세에서 그냥 갔으니까 어쨌든 7살에 3월생인데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뭐 이민병이 걸려가지고 예, 우리 딸이 2학년 때 네,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월반한 건 알죠? 네. 거기에서도 2학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2학년과 3학년의 합반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2년 좀 넘게 유학을 했는데 돌아올 때 그 아카데믹상도 받고 맞아요.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학을 가자 그러면 본인의 의지는 어떨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은 점은 일단은 영어가 확실히 익혀진다는 거. 그냥 너무 아기 때는 언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익히기 때문에 그게 살면서 계속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캐나다 시골에서 가가지고 엄청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승마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되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많이 발달될 수 있었던 맞아요. 경험을 한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계속 있으라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 교육관이 많은 경험치를 주자 이래서 막 랭리까지 가서 승마 배우고 또 뭐 스케이트 뭐 이런 거 수영 이런 거 뭐 아니면 방학 때 캠프도 보내고 맞아요. 막 다양한 걸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막 수학을 많이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할 수 있었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 그때 한참 해리포터가 유행이어가지고 글을 정말 잘 써서 이건 좀 자랑인데요. 그걸 패러디해서 모리포터라고 장편 글을 쓴 거 맞아요. 기억나죠? 네, 고양이를 예, 주인공. 주제로 어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대곡초 1년, 대치초 1년을 다닌 게 엄마가 정말 잘못한 거였죠. 본인이 도성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해 하는데, 근데 또 우리 욕심은 그때는 어차피 역삼동에서 대치동으로 갈 시점이다. 이래서 대치동에 왔는데, 그 여학생들의 초등 고학년의 전학이라든가 교육관계 이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초등 고학년 때 여학생들 전학을 신중해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 그 당시 제일 핫했던 지금 뭐 국제중 수준으로 정말 잘난 척했던 대청중에 들어갔죠. 대청중은 어땠어요? 일단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되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학교 내 분위기가. 그런 건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청중이 제일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냥 전국권에 실력 가진 애들이 많았고 또 그땐 대치동에 학원에 막 현수막을 엄청 맞아요. 걸을 때여서 다 상 받고 애들이 막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이제 대청중에서 문과는 대원외고를 많이 가는 또 그런 바람이 많이 불 때였는데 대원외고 준비를 했죠.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외대부고를 가자고 한다. 왜 그 집에 이렇게 형제가 많아서 기숙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용인외고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같이 대원외고를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가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용인외고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청에서 한 6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외대부고를. 저는 100명 정도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용인외고를. 대청에서? 오, 제가 아는 정보는 틀릴 60명인데 수도 있어. 4명, 그럼 100명이 맞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100명 가까이 준비를 했다 이렇게 알고. 하여튼 4명이 붙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때 또 너무도 깜짝 놀라게 들어갈 때 입학장학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게 외대부고를 들어가셨죠. 어땠어요, 외대부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면에서? 일단은 공부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특색이 강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뭘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뭘 잘하고 이런 식으로 배울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뭐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교육을 좀 다양화해서 시켰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재밌는 기숙사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그 만났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인연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제일 친하죠. 고등학교는 가장 그 감수성도 예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연령이잖아요. 그때 좋은 그룹에 들어간다는 거, 또 학생을 존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거는 성격 형성에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용인 외고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기였고, 이제 7기부터 이제 전국 자사고로 바뀌어서 이제 학교 명칭이 용인 외대부고로 바뀌었죠. 강남 살면서 그 용인시 모현명까지 매주 가서 매주 아이를 갖다가 데려오고, 정말 그거 알죠? 아빠가 굉장히 고생한 거. 네. 굉장히 기숙사 생활 하니까 이렇게 저희 딸이 뭐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항상 오면 로스 먹고 싶다고. 급식 자체가 양념육이나 그쵸, 그쵸. 구이나 튀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로스 먹겠다 그러고 생선 초밥 먹겠다 그러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리고 많이 아프면 또 저희가 막 긴급히 가서 서현에 있는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고, 또 축제 보면 너무 재밌었던 기억도 있고, 지금은 훨씬 좋은 학교가 됐어요, 모교가. 들었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외대부고의 그 실적은. 예, 여하튼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하겠다고. 그래서 언론 홍보 영상. 그걸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원래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과에 가고 싶다 해서 가게 됐죠. 생각했던 전공과 실제 학교에서 배운 게 어떻게 많이 비슷했나요? 네, 비슷하고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했어요. 아, 그랬어요? 영화 동아리 회장도 하고 막 네. 그랬죠. 그러면 영화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갈 것 같았는데 벼랑간에 행정고시를 한 그 또 계기는 뭐예요? 일단은 재능이 없다는 걸 너무 깨달았고 영화적인 재능이 없다는 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다 던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용기가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래도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회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하면서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수능을 정말 잘 봤거든요. 첫째 때도 수능을 잘 봤는데 그때는 수학 2개 틀려서 재수를 하게 된 맞아요. 거고, 맞아요. 다음에는 이제 지금 말하면 국영수를 다 만점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대학 다른 과도 갈 수 있었고 연대에서 다른 과도 갈 수 있었는데, 저는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되지인데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우리 딸의 하는 일은 법관 쪽이 맞다, 법조인이 맞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고집이 세고 다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또 교환학생 갔다 오는 날 저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나 공부한다. 그만 이제 놀고 고시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고시 준비가 된 거잖아요. 교환학생을 4학년 1학기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행정고시를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고시도 사실은 준비 기간이 2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1년 반 정도?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붙었고 또 좋은 성적으로 붙었거든요. 한국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군지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는 전국자사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은 여러분들이 아는 뭐 스카이라고 하고, 수능까지, 그리고 정시거든요. 이 1년의 한국 교육을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다 해봤다. 그러다가 고시까지, 끝판왕까지 해보고, 자, 일맥상통하는 한국 교육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는 우리 김세현만의 그런 비법도 있지 않을까. 그거 궁금한데요. 저는 한국 교육이 딱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끈기를 배우는 과정이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내용의 이제 컨텐츠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학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뭐 학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오래 앉아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느냐 그거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라고. 어릴 때부터 자기 주도할 수 있는 습관도 되게 필요하지만 하다가 사실은 사춘기도 오고 그다음에 뭐 이성교제라든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공부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그리고 또 본인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만의 공부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공부를 잘 해서 만약에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자원이 더 풍부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표가 딱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혼돈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행정고시 준비할 때 학교에서 네. 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집을 한번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월세를 1년만 내준다 그랬다. 근데 사실 어느 부모가 1년만 내주겠어요. 만약 못하면 2년도 내줬겠지. 능력이 된다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 네. 진짜 저만 기억을 한 얘기. 5살에 붙었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고 이게 안 되면 취업 시장에서 제가 불이익을 보는 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타격이 없을 나이까지만 해야겠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급했죠. 되게 정말 제 딸이지만 지혜롭네요. 여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붙었어요. 유일한 20대.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처에서 제가 그 부처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특히 20대 중반에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제 미국 교육 얘기 들어갈게요. 네. 저 어릴 때 북미에서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가서 공부든 일을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법 관련 업무도 많이 했었는데 좀 더 가까이서 일을 하는 직업이 좋겠다. 역시 전문직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에서 나가게 된 거죠. 제가 보는 딸의 관점은 굉장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아마 한 번도 엄마 입에서 공부해라 이런 소리 못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렇게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냅두는 스타일이고 누가 우리 딸을 괴롭히면 막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많은 분들이 미국 유학을 가면 유학원을 통하거나 뭐 에이전시를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아이를 둘 다 미국 유학 갔지만 다 스스로 원서 쓰고 스스로 에세이 쓰고 했거든요. 미국에 로스쿨이 많습니다. 탑 14이라서 14개 아주 좋은 학교를 그렇게 이르죠. 그 중에 한 학교거든요. 자,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일하면서 준비한 거잖아요. 네. 사무관 하면서. 일을 하면서 LSAT라고 입학 적성 시험을 봤고요. 자기소개서랑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Diversity Statement라고 해서 에세이 2개를 썼어야 돼가지고 그거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쓰고 또 제가 방통대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통대 교수님들께 추천서 받고 그러면서 준비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일단 뭐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제가 일도 이제 바쁜 자리에 있었고 방송통신대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제가 다 머리일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없었다는 게 좀 힘들었고 에세이를 이제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랜만에 다 쓰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뚝 끊었나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항상 영어로 된 영상을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도 항상 읽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곳곳에 책이 많고 아이들이 좀 화장실 갈 때도 노트북 들고 가고 그리고 또 오빠가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분위기는 좀 그랬거든요. 서류 같은 거 혼자 준비했을 때. 그런 건 어렵지 않았어요. 토플 같은 걸 계속 꾸준히 시험용 영어는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근데 좀 겁이 났었죠. 그러니까 로스쿨에 가면 사실은 영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하는 미국 내에서도 뭔가 탑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계속 한국을 베이스로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은 좀 됐었고 지금은 시카고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 학생들은 뭐 서부 쪽을 가든가 아니면 아예 뭐 뉴욕 쪽을 가든가 근데 시카고를 노스웨스턴 그 학교를 그래도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부 쪽에는 T14 학교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스탠포드 정도, 버클리 정도인 거고 그리고
제가 언제 뉴욕은 좀 살기에는 좀 너무 복잡스러울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간 일을 하면 뉴욕에 살 수도 있으니 학교를 다닐 때는 다른 도시에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스웨스턴 학교 자체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저희가 좀 직업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유명한데 그래서 좀 학생 풀도 좀 흥미로울 것 같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매력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시카고를 가게 됐죠. 한국 로스쿨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학생이 바로 이제 로스쿨로, 그러니까 사회 경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좋은 대학들은. 미국 로스쿨 워낙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서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사회 경험이 좀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능숙하죠.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결국 로스쿨이라는 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업무를 처리를 한다든지 사람과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나 로펌들에서도 훨씬 그걸 선호하기도 하죠. 학교 구경을 시켜주는데 약간 눈물 나더라고. 미국에 많은 학교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왠지 그 품격이 있다랄까?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 미시간호, 예.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학교 도서관인 거야. 예. 그래서, 얘 참 좋겠다. 부러웠어요. 미국 땅에 혼자 있으면서, 초창기에 고생 많이 했죠? 괜찮았어요. 이제 30대라 체력이 좀 안 좋고 확실히 예전처럼 이렇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웠지만 그게 성격이 좀 덤덤한 편이어가지고 그렇지요. 조금 둔해요. 네.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입도 엄마랑 다르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중요해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각 없어야 된다. 외국 나가서 공부하려면.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영어를 그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영어로 인해서 물론 나중에 공부할 때 힘든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거. 근데 한국 교육은 엉덩이의 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미국 교육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묻고 말하기. 묻고 말하기. 근데 우리 그동안 너무 묻고 말하기 안 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예. 저도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의 기본 토대가 질문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사실 그게 꼭 자기가 잘 알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자체에서 배우는 거를 되게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말한다는 게 내가 잘난 척하거나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묻고 말하고잖아. 그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요구하는 거야. 일단 시작은. 근데 그게 뭐 성격적인 거나 아니면 뭐 언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참 그 동양인들 특히 한국의 친구들도 힘들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힘들어요. 극복해야 될까요? 미국 학생들도 힘들어요. 미국 학생들 네. 힘들어요? 진짜. 미국 학생들도 의외로 내향적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워낙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도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좀 체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낯설어하지 않는 거지. 네. 또 미국 학생들이라고 다 막 그거에 능숙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또 학부하고 로스쿨하고는 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로스쿨도 종류가 많아요. JD 코스라고 해서 3년짜리 코스고요. 보통 이제 한국 변호사들이 가는 거는 LLM이라고 해서 1년 단기 코스죠. JD는 미국 정식 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예. 네. 정식 로스쿨의 수업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로스쿨은 그 1학년 과정은 이 좀 특별하거든요. 1학년은 미국 로스쿨 전체가 다 같은 과목을 듣기 때문에 좀 더 정형화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로스쿨 강의 방법은 소크라테스 문법이라고 해서 아무 학생을 교수님이 임의로 부르고 어떤 판례가 있으면은 그 판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판례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 이 소송은 왜 걸렸냐? 그래서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뭐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서 자기가 이제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교수님이 확인하는
과정을 좀 하죠. 그 교수님이 어떤 렉처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 로스쿨 보여주는 영화에서 왜 교수가 이렇게 있고 학생 불러서 서로 막 얘기하는 거,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저 보여준 것도 강의실이 그냥 코트 같았잖아요. 법정처럼 돼 있는 거. 그렇게 돼 있는 강의실도 있고 일반적인 강의실도 있죠. 본인은 그런 거 할 때 막 쑥스럽거나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어땠어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사회 경험이 있는 상태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교수님 뭐 질문한다고 무섭진 않았던 것 같고요. 리딩을 해 가면은 이제 감당 가능한 경우인데 미국 학생들도 그 자기가 모르는 걸 그렇게 직면하게 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좀 힘들어하죠. 그럼 노스웨스턴 자체가 약간 왜 우리가 뭐 약간 빡빡하다 아니면 좀 널널하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느 쪽이에요?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로스쿨 전체적으로 1학년은 다 빡빡한 것 같고요. 1학년은. 근데 정말 경쟁적인 학생들은 안 도와주고 막 자료도 자기들끼리만 보고 이런 학교들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사이좋게 협동하면서 공부하는 거. 너무 좋네요. 로스쿨이 사실은 직업계 학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인턴이라 그래서 직업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1학년들이 많이 하는 인턴이 법원에서 인턴을 하고요. 법원에서 일어나는 법정들도 많이 관람을 하고 로클럭이라고 해서 판사 밑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그 밑에서 이제 인턴 개념으로 해서 뭐 결정문 같은 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 1학년 때 했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는 그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것도 굉장히 큰 조직이죠. 네. 예.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취업이든 뭐 이런 게 많이 다른 게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추천자가 많죠. 완전 맞죠. 예. 또 레퍼런스라고 하나요? 네. 예. 정말 가까운 사람들 잘 보고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신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 채용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떤 좋은 사람 소개하면 나한테 약간의 뭐 수당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인맥 관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한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인맥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휴먼 네트워크에 대해서. 근데 그게 미국하고 한국이랑 좀 어떻게 달라요? 한국에서는 물론 제가 자리도 자리였지만 억지로 누군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친해져야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일적으로 자연스럽게 뭐 친해진다든지 뭐 네. 제가 일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서 물어본다든지 뭐 그래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근데 미국은 그런 자리도 로스쿨 차원에서 많이 만들고요. 행사도. 그래서 학생들이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변호사들한테 대뜸 코드밀이라고 하는데 나 이런 학생인데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나한테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대뜸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인연을 맺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커피챗이란 말을 한국은 별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몇 시에 커피챗이 있다. 줌 미팅이죠? 원래는 이제 커피를 진짜 마시는 건데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워낙 미국이 크기 때문에 줌으로 많이 만나죠. 줌으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 너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멘토의 멘티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후배들, 물론 그분들도 이제 다 인맥을 쌓아놓는 과정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막 어색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때요? 그들의 매너 같은 것들이? 어색한데 각자 그걸 그냥 이겨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겨내고? 미국이 이제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엄청 특권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를 베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고 이거를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 이런 인식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렇죠. 선배들도 물론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없지만 후배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너무 좋다. 우리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이 했죠, 커피챗. 많이 했죠. 그래서 막 좋은 분들이 또 소개도 해주시고 인연 좀 맺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좀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면 또 엄마랑 어디 여행도 좀 갔다 오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진 않죠? 4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은 변호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세로 살겠다라든가 어떤 직업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나요?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할 때는 그 자기 자신보다는 조직을 더 앞서게 되죠. 그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제 일상적인 개인의 생활에서도 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말한다든지 요새는 하도 뭐 이런저런 다른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조심하는 게 좀 습관이 되어 있었고 제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편하지 않고 근데 이제 변호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영업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표현을 할수록 그걸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미국 로스쿨의 시험이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공직사회에서의 그 공문을 쓰는 거랑 네. 예, 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그런 평가에 쓰는 게 다르다고 나한테 했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이제 사무관을 하면은 공문보다는 내부 보고서를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추진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의 배경이 어떠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제안을 하고 싶고 제안을 하면 어떻게 실행을 할 거다 이런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결론을 많이 내야 되죠. 아무리 제가 팩트로 뒷받침을 한다 해도 그것보다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걸 실현을 할 건지가 더 중요한데 제가 로스쿨을 다니면서 하는 글쓰기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의 주장에 어떤 에비던스 근거가 있어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건지를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보고서 쓰니까 너무 결론만 말한다는 피드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 같기도 해요. 한국어가 좀 더 고맥락 사회이기 때문에 말을 좀 띄엄띄엄 해도 알아듣거든요,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단계별로 얘기를 안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직접 경험해 보고, 여기에 맞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경험치가 있어야지, 뭐 책에 써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로스쿨은 한국의 로스쿨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이제 변호사 친구들도 있죠. 한국의 로스쿨하고 미국의 로스쿨의 차이점 같은 걸 혹시 친구들 통해서 들은 게 있어요? 친구들이 로스쿨 다니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네. 제 한국 로스쿨에 대한 편견은 약간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는 거 위주의 학교 생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미국 로스쿨은 물론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어떤 활동을 내가 로스쿨 내에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선배로 변호사들이랑 얘기를 했어도 너의 레주메를 봤을 때 로스쿨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고 어떤 데서 인턴을 했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장려하기도 하고 로스쿨 차원에서 좀 더 다각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로스쿨에서. 그게 2025 고교학점제, 2028 대학 입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신청했느냐, 그리고 이 학생이 진로, 특히 계열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걸 정성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좀 낯서니까 왜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런 또 여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저는 맞다고 보고 또 본인이 필요한 걸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이미 미국 로스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덜한 것 같다. 근데 부담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성적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약간 그 편견이 있잖아요. 미국은 좀 성적을 덜 보고 이런저런 뭐 교회 활동을 하면은 그게 커버가 된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네. 사실 미국도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특히 로스쿨은 저 얼마 전에 만난 은퇴한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가 로스쿨이 미국에서 제일 최후로 남아있는 학벌주의, 뭐 성적주의
그런 영역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쵸.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긴 하죠. 들어갈 때도 성적으로 들어가고 취업할 때도 성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쵸. 꼬리표가 완전히 달아있죠. 우린 다 여성이잖아요. 세원이 같은 경우는 공직에 있다가 로스쿨 간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에 있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제가 속칭 말하는 라이센스 따서 전문직으로 갔다라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서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 전문직으로 갔을 때 그 차이, 미묘한 차이 아니면 조금 더 도전해서 라이센스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요? 어때요? 사람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요. 4개월 다녀서 하고 싶은 업무가 뭐 그 회사랑 너무 잘 맞고 그러면 또 4개월 잘 다니는 친구들도 케바케죠. 많아요. 근데 공직이든 전문직이든 4기업에 비해서 훨씬 그 경력 단절의 위험이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에 대한 위험이. 내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둬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변호사 친구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4개월 다니면 사실 조금 어렵죠. 특히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네네.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경우도 저희 세대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딸 친구들을 몇 명을 아는데 회사 다니다가 다시 한국에서 로스쿨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 농담처럼 자기들끼리 펌을 만들어도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인생을 계획을 세우거나 뭐 허황된 꿈이 있거나 이러지 않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알죠. 그래도 뭔가 꿍심이 있지 않을까. 예.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오히려 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꿈이? 나는 몰랐는데. 어릴 무슨 때는 꿈이?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살 때는 뭘 해야겠다. 이런 진짜? 건데. 한 번도 엄마랑 공유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럼 몇 살 때부터 10년 계획을 세워본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그걸 많이 이뤘어요? 네. 진짜? 25세 행시 붙는 것도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네. 드림 리스트에 있었구나. 일종의. 물론 고등학교 때 세운 10년 계획이 그 포함은 아니었지만 매년 갱신을 하잖아요. 네. 행시 준비하면서는 이제 그때 또 10년 계획을 세웠었고. 25세 행시를 붙겠다. 네. 35세 좀 있으면 오는데 곧 몇 년 남았지만 네. 자 35세 지금은 계획 세우지 않아요. 이유는 너무 세상 많은 것들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득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항상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일하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 바꿨거든요. 저 이제 우리 딸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공적인 그 인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달프더라고 너무 인생이. 그래서 그냥 막 살아라. 내 맘대로 살아라. 예. 그렇게 그래도 어차피 살아도 자기가 할 거 다 하기 때문에 딸이 보는 이 엄마는 막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소통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네. 줄여야 되겠죠. 네, 저는 그 전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네, 농담이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안 좋죠. 맞아요. 네. 맞아요. 시카고가 겨울이 진짜 춥잖아요. 시카고 겨울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너무 추워요. 온도를 얘기할까요? 기온이? 지난주에 영하 17도였고요. 17도. 시카고가 정말 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큰 도시고 미국의 세 번째로 크기 3대 도시죠. 네. 큰 도시고 중서부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이제 너무 춥다는 거 그리고 겨울이 너무 길다는 게 좀 한정이죠. 그러다가 한국에 딱 오면 어떤 게 좀 마음 편하고 어떤 게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싶어요. 입맛이 이렇게 저렴하답니다. 정말 편의점에 삼각김밥 사 먹고 좋아해요. 오자마자 그랬어요. 컵라면 먹는다고. 예. 그런 거 먹고 싶어요. 네.
제가 음식도 잘하고 어릴 때 잘 먹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한테 스팸만 고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 입맛은 뭐 타고나는 거니까. 그래서 원 없이 먹습니까, 지금? 네.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는 밥 안 차려줍니다. 각자 알아서 먹기 때문에. 예. 한국 교육은 엉덩이 힘, 미국 교육은 묻고 말하기. 네. 아주 간결하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유아맘, 초등맘들 중에서 나도 우리 딸, 우리 아들을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어떤 팁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너무 추천하고요. 어떤 거를? 나가서 살아보는 거. 그리고 일단 문화를 많이 익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에서 십몇 년을 살았어도 나갔을 때 덜 이질적이었던 거는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런 게 좀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넷플릭스가 됐건 아니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건 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즐기고 어떤 뭐 휴일은 어떤 휴일이 있고 뭐 가족들하고 만나서 뭘 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이런 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고 하면은 나가서도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혼자 거기서 뭐 아무 연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들을 또 초대도 못하고 했을 때 그 낯설음들 되게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기다렸어요. 따님 얘기는 언제 해주냐. 아들 얘기는 막 책까지 썼는데. 그래서 우리 딸은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쓸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혼자 자랐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